오늘 연합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김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제 4개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개의 발표를 1시간 이내에 완료하고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다시 3번째, 4번째 발표를 듣고 3시 반에 이렇게 종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송정수 선생님하고 신혜조 선생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3번째, 4번째는 권기배, 양민아 선생님 두 분께서 하시는 거 맞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유라시아 지역 내 트랜스컬처와 글로컬리티의 현 주소라는 타이틀로 저희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중앙대학교 송종수 교수님께서 탈소비에트 이후 러시아 영화 문화 정책에 반영된 글로컬리티 지향성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한국외대 이준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송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송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탈소비에트 이후 러시아 영화 문화 정책에 반영된 글로컬리티 지향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기존에 연구했었던 이제 영화 산업, 러시아 영화 산업 관련된 연구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영화 산업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실제로 영화 문화 정책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관련을 맺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탈소비에트 이후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글로컬리티 지향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리티라고 하면 사실 이제 러시아, 이제 과거의 구소비에트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좀 특수성과 같은 요소로 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좀 갇혀있던 그런 체제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이제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 지향성을 처음에는 이제 강하게 발현을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서구 문화 내지는 미국 문화의 잠식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국 문화를 다시 되찾고 혹은 뭐 보수하기 위한 내지는 보호주의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복고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2014년에 발표된 러시아 문화정책 제원칙과 같은 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러시아는 이제 그때 어떤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가지 국가들, 기존의 소비에트 영토였던 국가들을 지리적인 단일성으로만 묶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내지는 언어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열망이 그 안에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치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제 로컬성의 글로벌적 지향성이 강하게 발현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 소치 올림픽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 현상들을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계 영화 시장 속에 이제 러시아 영화의 위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국내 영화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영화의 글로컬리티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적 방향에서 바라본 러시아 영화의 글로컬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 영화 시장 속 러시아 영화의 위상, 이제 발표문에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른 영화 산업 관련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러시아가 이런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딱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좀 단일하게 그 수치를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수치가 다르고,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바필름이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내는 수치와 정부에서 내는 수치, 그 다음에 미국 영화협회에서 가져온 또 수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발표문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뒤섞여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 PPT에서는 네바필름에서 제공한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화의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2008년의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영화는 계속 탄탄대로를 걸어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에 소치올림픽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이런 문화적인 분야까지 그런 영향이 미쳐서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러시아 영화 시장이 세계 영화 시장 안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2000년도 이후에. 그런데 2014년이 되면서 바로 그러니까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미 10위권에 머물렀었고, 그 다음에 2015년 그 이디마가 되는 해에는 12위권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위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6년에는 이제 13위까지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매출액 자체도 상당히 더 떨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2016년이 러시아 영화의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회복세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때를 그래서 러시아 영화 관련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기록적인 해다, 놀라운 해다, 우리 영화가 다시 부활하는 해다, 이런 기사들의 제목을 가진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매출도 그 전년도 대비 거의 2억 불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순위권도 다시 탈환을 하게 되죠.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화 시장의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에 전 세계 영화 시장 매출 규모 순위 이제 10위권을 이탈하게 되죠. 14년에는 12위에 거의 간당간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5년이 되면서 10위권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2014년부터 뭔가 러시아 문화의 글로벌화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의 글로벌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 영화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타겟으로 삼아서 2016년을 러시아 영화의 해로 지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게 되고 부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17년에 그런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도 반등하고 세계 시장 내에서 10위권 안으로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 유럽 시장 내에서 무엇보다도 관람객 숫자 1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세계 시장 순위로 보면은 이때가 5위예요. 그래서 미국, 뭐 영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 시장 이제 관람객 숫자로 보면 5위까지 올라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염을 토한 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국제 영화제 속에서 러시아 영화의 최근 위상은 어떠한가 이제 간략하게 보자면요. 이제 19년만 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19년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일단 닐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 주목할 만한 시선의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비평가 연맹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피프레시를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벨 룽긴 감독의 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하이 영화제에서 최고 각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라고 하는 머리스 아코포프라고 하는 신예 감독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 소치에서 매년 개최되는 키노타브르에서 그랑프리를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체코에서 매년 열리는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또 최고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라면은 다들 전쟁 내지는 전후나 전쟁 당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러시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나 이런 국제 영화제들이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것은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 영화 관객한테는 그렇게 큰 호응은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화 시장의 내적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화는 국제 영화 뭐 수상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10위권 내에 얘네들도 항상 랭크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러시아 영화의 예술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중성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러시아 영화의 현대 영화 내지는 뭐 기존의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졌던 영화까지도 이제 모두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소비에트를 벗어난 혹은 러시아를 벗어난 상황에서 과연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가. 심지어 러시아에서 제작한 국내 영화조차도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관객들한테까지도 외면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성과 대중성 간의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관객한테도 어필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내 관객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정책적으로 보자면은 러시아가 자국 보호주의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문화 정책 제1칙이 그러니까 발표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또 더불어서 그런 어떤 강한 자국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생산된 혹은 성장한 자국의 어떤 문화 내지는 자국의 문화성 이런 것들을 다시 세계화로 이렇게 전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어쩌면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관찰되는 다양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를 벗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의 괴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에서 러시아 국내 관객이 호응을 하는 영화와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해외 관객이 러시아 영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조망을 하다 보면은 결국 러시아 영화 산업의 어떤 글로컬리티 지향성을 이런 것들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러시아 영화 산업이 글로컬리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으로 이 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내 영화 시장의 현황 2017년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14년에서 15년, 16년은 거의 암흑기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활성화되기 시작한 17년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현황을 잠깐 보자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년 이후에 이제 유럽 영화 시장 내 관람객 동원 1위.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프랑스가 항상 관람객도 동원 1위였고 매출 순위로도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은 아직 프랑스가 쥐고 있었지만은 이제 2017년에는 관람객 동원 1위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9년에 가면서 관람객 동원과 그다음에 유럽 영화 시장 내 매표 매출 1위까지도 달성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 시장 내에서 침체되어가는, 전반적으로 관람객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럽 시장은. 그런데 이런 유럽 영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러시아 제작했던 이제 국내 영화들이 2017년 이후에 강세를 띠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영화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로니아 수지배 같은, 내지는 욜키 시리즈 같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코미디물, 가족물,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도 않고, 어느 뭐 이제 헐리우드 영화 문법에 맞는 대규모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이 많이 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러시아 영화의 해를 맞아서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결실로 201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영화의 다양성들이 보장이 되고, 그러면서 국내 영화의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크린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전체 영화 시장의 1.5%에서 한 2%?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 말고 이제 전 세계 영화 시장의 거의 60%를 잠식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그 60%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작은 그 퍼센테이지죠. 하지만 이런 중국과 인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그 파이를 중국과 인도 같은 어떤 신흥시장과 결합을 통해서, 혹은 그쪽과의 관객 유치 내지는 뭐 협력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러시아 영화 시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국내 영화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제작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헐리우드 영화 문법을 이제 흉내내는 정도에서 끝났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존의 그런 영화 촬영 스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 국내 관객들도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또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에 이제 부합하면서 러시아 국내 영화에 대한 어떤 인기도,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 외에도 중급 예산 규모의 어떤 영화들이 30% 이상의 관람객을 점유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즌 영화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인들의 어떤 특화된
뭐 예를 들어서 전쟁 영화 이런 것들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그 시즌의 코미디물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렸는데 다양한 장르의 중급 예산 규모의 영화들이 관람객들을 점유하는 것이 또 2017년 이후에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아동물, 가족물, 그 다음에 뭐 독립영화 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양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구 분포 변화를 고려했을 때 2025년 이후에 아동과 청소년층, 그다음에 현재 이제 20세 중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2025년이 되면은 가정을 꾸리고 아동을 데리고 이제 영화관에 나서는 그런 세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2025년을 겨냥해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인 수요를 예측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타겟으로 잡고 영화를 개발해야 될 게 애니메이션 내지는 아동 가족용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러시아 영화의 글로 퀄리티 지향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발표문에 들어있는 표보다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 순위를 보면은 이제 드비지니의 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seconds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구 관련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니시나 까랄리에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눈의 여왕 뭐 4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위대한 여행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뭐 황새가 팬더를 갖다가 뭐 공한테 잘못 안겨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부모를 찾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시장에서 10위권 내에 든 그 영화의 장르를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무려 4편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위, 3위, 그 다음에 9위, 10위에 해당하는 것이 다 애니메이션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그렇다면은 이것이 국내 시장에서는 몇 위를 차지하는가? 이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당시 차지했던 그 순위를 제가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위권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순위를 표기했는데 25위권 밖에 있는 거는 아예 이렇게 제로 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뭐, 이렇게 카운팅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해외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이 눈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개봉했을 때 러시아 내에서는 25위권 밖이었어요. 한참 밖이에요. 100위권 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여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샤 매드베즈 같은 경우에 사실 TV 프로그램으로 먼저 방영이 됐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순위가 그 영화 순위가 집계된 자료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놔뒀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뭐였지?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 갑자기 이게 안 보이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뭐 어쨌든간 이게 아마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종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무려 이제 거의 50%, 40%에 육박한 게 해외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전쟁 영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위를 차지한 이 3seconds, 드비지니 베르크를 빼고는 국내 시장과 일치하는 순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발표문에는 TV에서 보여준 영화에 얼마만큼의 관람객이 몰렸는가 그 통계를 제가 조사했는데 그거보다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표를 하나 더 보완을 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국내 시장에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시장에서 러시아 영화가 개봉됐을 때 개봉 그 순위, 매출 순위로 이제 쫙 매겼을 때 보면은 T34 이게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쟁 영화고요. 그다음에 빨리제스키, 루블리오프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욜기 시리즈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세 명의 용사와 그 다음에 왕자의 게스트 하여튼 그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쫙 보시면은 역시 이쪽 해외 시장 쪽이랑 매칭되는 게 딱 이 T34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죠. 게다가 이 국내 시장의 개봉 시기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10위권 안에 든 게 실제로 집계된 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인데 개봉 시기를 한번 쫙 보면은 다 겨울 시즌, 그것도 연말 연초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시즌에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것도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락물, 코미디물, 약간 그런 이제 러시아만의 유머 코드를 담은 그런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 관객이 반응하는 러시아 영화와 국내 관객이 실제로 반응하는 러시아 영화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세컨즈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3세컨즈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딱 2개국에서만 해외에서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런데 이 2개 국가에서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상당히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본인들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실제 대규모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등과 협력 사업을 벌이거나, 혹은 그쪽으로 이제 영화를 수출해서, 혹은 그쪽의 타겟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비제니에 베르크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중국이 러시아의 해외 관객 중에 거의 40%가 중국 관객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의 힘이 이렇게 1위로 올릴 정도의 힘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국 시장이 큰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얼마나 러시아 영화 시장이 기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단적인 예를 얘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전 세계의 흥행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5위하고 8위 같은 경우에 따이나 피처스 드라코나하고 가크야스타 루스킴 같은 경우에는 러중 합작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 그러니까 러시아가 해외로 자국 영화를 수출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0위권 안에 탁탁 2개가 다 랭크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거의 흥행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점도 다 5점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러시아 관객이 아니라 러중 합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객을 겨냥한 영화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강세 장르와 그다음에 개봉식의 역학,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해외 관객이 반응하는 영화, 그다음에 러시아 시장에서 러시아 관객이 반응하는 영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보완책 내지는 뭐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화 시장의 글로컬리티를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정리 우리가 보자면, 아까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거는 발표문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TV 방송 시장에 있는 것과 역시 이쪽에 해외 시장에 나와 있는 영화랑 거의 매칭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러시아 이 TV 방송 시장의 내용은 러시아 시청자, 그러니까 방송 시장의 시청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거기서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코미디물, 가족 오락물인데, 그런 것들과 실제 영화를 보는 것과 되게 일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자가 본인이 방송 선택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 성향하고 그 영화를 선택하는 성향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러시아 게이머들의 성향과 영화를 선호하는 선호도도 또 일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방송 시장 내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영화들이 다 어떤 영웅 캐릭터들, 뭐 전쟁 영화도 그렇고 스포츠 영화도 그렇고 다들 영웅 캐릭터가 되게 강화된 그런 영화의 서사가 강한 영화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 방향에서 바라본 러시아 영화의 글로벌리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러시아 영화 문화 정책 관련 주요 법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탈소비에트 이후에 발표된 이제 러시아 영화 문화 정책 관련 법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안이죠. 뭐 러시아 연방
영화진흥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러시아 연방 영화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법.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러시아 연방의 영화는 문화 및 예술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며 정부의 지원 속에서 보존되고 발전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와 예술과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문화는 순수 문화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저는 문화는 문화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성, 그다음에 지원을 갖다가 양방향이죠. 국가가 얼마만큼 컨트롤할 것이며 국가가 지원해서 그것을 어떻게 글로벌화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예술성과 대중성, 그다음에 글로벌성과 로컬성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이 러시아 연방법 내에 영화진흥법 내에 가장 초기 법안 내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에서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딘스키 지금은 이제 현재 문화부 장관에서 물러났는데 2017년도 당시에 이제 아직까지 문화부 장관을 최근까지도 사실 하고 있었죠. 문화부 장관을 했던 메딘스키 얘기를 빌자면은 이때 2016년 러시아 그러니까 영화의 해를 마무리하면서 메딘스키가 2017년도 영화 산업 과제를 몇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영화 콘텐츠의 불법 소비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소도시 영화 상영 네트워크의 추가 개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 상영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 이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실시 중인 영화관 현대화 프로젝트하고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실제 그것의 성과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기금하고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교부할 때 심사를 더 강화해서 한쪽에 너무 대규모 예산이 몰려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높이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더 많은 영화를 소규모 영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러시아판 대규모 블록버스터를 이제 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영화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 배급과 관련된 국가 보호주의 정책. 이건 이제 일종의 쿼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메딘스키가 제안한 여러 가지 5개 과제 중에서 이 위에 있는 4개는 로컬성과 글로벌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도 영화 콘텐츠의 불법 수입에 대응한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새롭게 하면서 러시아 국내 영화 성장의 기반을 닦고 동시에 세계화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영화, 그러니까 로컬과 글로벌성이 동시에 이제 추구되고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뭐 다들 이제 로컬성과 그러니까 글로벌성. 어떻게 보면은 로컬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글로벌성을 뭐 나갈 수 있는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한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가 국가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로컬성이 너무 두드러진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스크린 쿼터제를 이제 실행했을 때 상당히 많은 마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실험하면서 국내 영화가 선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그런 기반이 있었기에 이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약간 과장하자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마지막 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러시아 전공자 입장이긴 하지만은 로컬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화를 위한 로컬성 기반 다지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글로컬적인 함의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 영화 산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어떻게 좀 더 유기적으로 이제 좀 맞대응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발표가 살짝 산만한 것 같았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발표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근 10년간 러시아 영화 산업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이슈 또 뭐 현황 자료들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탈소비에트 이후에 러시아 영화 문화 정책의 지향점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술성, 뭐 대중성, 로컬성, 세계화 이런 간극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향후 러시아 영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 그런 논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토론은 한국외대 조준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5분 이내에 정확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해외 지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한 해의 중요한 학술회의의 지정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러시아 연구의 일환으로서 오늘날 세계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러시아 영화 산업의 현주소와 글로컬리제이션 동향에 대한 중앙대학교 송정수 교수님의 다각도에서 바라본 세밀한 관찰과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가 돋보이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숙명적이 되어버린 글로벌 자본주의 혹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이 그간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지요.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여러 목소리들 중 하나로서 널리 알려진 미국 언론인인 토머스 프리드만은 자국 문화가 세계화에 잠식되거나 자국 문화와 외래 문화의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국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을 뿐 미처 발현되지 못한 활력을 일깨울 수 있는 자극제로서 세계화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바람직한 글로컬화로 제안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화에 의한 문화 생태계의 남획을 막으려면 제도적인 장치와 법규가 뒷받침되어서 자국 문화가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지요. 따라서 발표자께서 특히 발표의 후반부에서 잘 지적하셨듯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러시아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미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은 현대 러시아 문화 연구에서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보입니다. 러시아 문화 연구에서 지금까지 간과해 해왔던 영화장 정책에 대한 이런 완성된 연구가 선생님의 이 논문 발표 이후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러시아 문화와 현대 러시아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자 중심주의로부터 이미지 중심주의, 만약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네, 그것으로의 전환, 또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의 불균형이 아닐까라고 판단되며 러시아 문화 속에 이런 일련의 변화 역시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사회에 끼쳤던 세계화의 영향에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전통 문화를 주도했던 문학의 자리를 대신한 대표적인 시각 매체인 영화를 현대 러시아 문화의 변화를 예증하는 하나의 척도로 선택하신 것은 러시아 문화에 끼친 세계화의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발표자께서는 러시아 영화가 2013년 이후 몇 년 동안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2017년 이후를 기점으로 국내외적으로 재도약하고 있음을 밝히셨죠. 그러면서 몇 개의 독특한 현상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영화가 국제영화제 등에서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 관객으로부터는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이고요. 또 두 번째 현상은 국내 관람객의 선호 혹은 취향과 해외 관객의 선호 혹은 취향이 판이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예술성과 대중성의 격차가 오늘날 러시아 외에 여러 나라 영화 산업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서 그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두 현상은 사실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인의 자국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비러시아인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영화의 글로컬화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영화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이 자국 영화에 대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시아권 관객을 비롯한 비러시아인이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활성적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러시아 관객은 지각하지 못하지만 비러시아 문화권의 관객이 러시아 영화에 대해서 투사하는 이러한 그 시선의 잉여, 그 바흐치인의 용어를 쓰면 이즈브이토 비제니에 이런 시선의 잉여 속에 러시아 영화 산업이 추구해야 할 글로컬리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발표자께서 다각도로 밝히려고 하셨던 러시아적인 특수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 전반에서 선생님의 피력하신 관점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만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 발표 중간중간에 언급해 주셨지만 근래에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러시아 영화에 대한 비러시아 문화권 관객의 호응과 공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이 영화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영화 서사 내적인 측면에서 한두 작품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회자의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조언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준현 선생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러시아 연구의 사례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룬의 여왕 애니메이션 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키파시 일반 영화죠. 에키파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판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헐리우드 문법을 따라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규모나 아니면 영화 촬영 기법이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적인 면에서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서사의 어떤 강력함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에키파시의 영화 자체가 그 테마 자체가 재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거는 사실 헐리우드 안에서도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글로벌화를 하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만의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공한 사례로 애니메이션의 눈의 여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의 이제 그림체 같은 거 뭐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의 어떤 강세도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원래 원작이 안델센이에요.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를 갖다가 이제 러시아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가미를 해서 러시아식의 그림체와 러시아식의 정서를 조금씩 이제 틀어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관객한테 반응할 수 있었고 1차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관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적인 것이 가미되면서 눈의 여왕이 2019년 기준으로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자는 중앙대학교 신혜조 교수님이시고요. 발표 제목은 트랜스컬처의 현장, 한러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발표자께서는 시간 관계상 정확히 10분 내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신혜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트랜스컬처의 현장 한러 문화예술 교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예술 장르별로 써왔던 교류사 논문들을 좀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새로운 내용은 사실 이렇게 뭐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를 이제 살펴보겠다는 데 의의를 두고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장르별 문화예술 수용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후에는 그간의 교류 진행 과정에서 발견됐던 문제점 그리고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이했고 30년 동안 이제 양국이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앞서서 시작됐던 것이 문화예술 교류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1988년 이제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부터고요. 이 올림픽 기간에는 문화 올림픽이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성대한 그 문화예술 축전이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총 52건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이 현상으로 그 당시에 손꼽혔던 것이 동구권 문화예술의 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공부가 집계한 것을 보면 공연예술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발레단에서 이제 50여 명이 왔고 또 오케스트라 120명 그리고 합창단에서 또 6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권 참가국 중에서는 소련에서 파견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언론계나 문화계에서는 소련 예술을 통한 소련의 평화 공세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련 예술을 사실 처음 접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충격 같은 것을 받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련 문화예술 바람이 우리 예술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명 예술가들이 우리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이제 드미트리 키타엔코랑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이제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 필 지휘자로 키타엔코가 이제 했던 말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련 예술에서도 퇴색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볼쇼이 발레단 예술 감독으로 왔었던 그리가로비치도 자기 예술관은 이제 휴머니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예술가들의 발언은 우리 예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당시에 소련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좀 깨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다 거짓일 것이다. 뭐 이렇게 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발언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국내 문화계의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이 소련 예술이 등장했던 것 같기는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국내의 소련 예술 부음을 형성하는데 좀 큰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올림픽 당시에 이제 느닷없이 러시아 예술이 우리 예술계에 들어왔다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동구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속됐고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더욱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술계가 그 이전에 40여 년 정도를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서구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요. 또 서구에 의지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계를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 예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예술의 다양화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됨을 의미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구 예술이 장악하면서 이제 불거졌던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예술이 급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이 상업영화, 상업뮤지컬, 상업미술 이런 자본주의화된 예술에 매몰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때 들어온 러시아 예술은 대체로 이제 정통 클래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한테는 소련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자본주의에 물든 예술이 아니라 어떤 정통 클래식, 순수 예술의 진수로 이제 다가왔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후로는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는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뭐 자유분방한 러시아 현대 예술까지도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추세는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는 표는 교류 빈도수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그 예술 장르들 중에서 지난 30년 동안 국내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분야는 영화랑 이제 미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류가 가장 적었던 분야는 이제 뮤지컬이랑 애니메이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별로 러시아 문화예술 수용 현황을 보면 영화, 미술, 클래식 음악, 발레, 오페라, 애니메이션, 뮤지컬 이런 순으로 교류의 빈도수가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장르가 이런 결과를 내게 된 이유를 좀 짚어보면 영화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양국의 노력 결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 교류의 빈도수가 높았던 거는 공연 예술이랑 비교할 때 이 미술은 작품만 이동하면 되는 것이 이제 미술전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국제 비엔날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러시아 작가들의 어떤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제 수치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고요. 발레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사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그만큼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이랑 오페라는 유럽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런티가 이제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무대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인기가 높다라고 많은 비평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랑 뮤지컬 장르가 부진했는데요. 정책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교류 역사가 좀 짧고요. 그리고 양국이 세계 무대에서 좀 주류로 평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작품들,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샤 메드비치, 뮤지컬에서는 뭐 안나 카레니나 뭐 이런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별다른 두각을 이렇게 크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 역시 적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을 조망해 보면 눈에 띄는 정체기랑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1차 정체기는 그 97년부터 99년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정체기는 그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때고요. 당연히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나 관심 역시도 좀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되게 심각했던 것이 몇 년 전에 계약된 공연이나 전시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고요. 그래서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사된 공연들은 대부분 노게런티 공연이나 뭐 이런 아주 저예산 공연들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기였던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국제 교류가 이게 침체된 상황이긴 했지만 장르별로 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클래식 음악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2배 이상의 내한 횟수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소규모 관현악단이나 솔리스트들이 이때 더 많이 내한을 했고요.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유럽의 어떤 공연들이 대규모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초청할 수 있었던 러시아 단체들로 많이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과거보다 2배가 넘는 교류 성과를 이 시기에 이렇게 이뤄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황기는 장르별 기념연간이랑 한라수교 기념연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르별 기념연간을 앞에 써놨는데요. 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탄생 기념연간이나 사후 기념연간에는 해당 장르의 교류가 평소보다 이게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체업 사망 100주기나 뭐 탄생 150주년 이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연극계 행사들이 있었고요. 또 그 작년에는 러시아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이랑 교류 행사가 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본 바로는 그 홍상우 선생님께서 모스크바에 직접 가셔서 뭐 토론도 하시고 영화제에도 참석하시고 했다라고 이제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러수교 기념연간은 당연히 5년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고요. 뭔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성과를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서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들을 좀 봤는데요. 우선 국내 러시아 수용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심이 너무 특정 작품에만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러시아 발레단이 오면 볼쇼이 발레단이든 마린스키 발레단이든 뭐 노보시비르스크든 예카제린부르크든 다 이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젤이랑 뭐 돈키호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작품들을 볼 기회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이런 어떤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연극 분야를 가면 단연 이제 체홉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갈이랑 칸딘스키가 이제 회화 분야에서는 또 독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이 화가들, 뭐 샤갈이나 칸딘스키가 러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샤갈이나 칸딘스키의 인지도가 이게 결국은 한러교류의 어떤 성과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제 교류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지 않나 해서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예술의 어떤 레퍼토리 확장이나 뭐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예술계의 어떤 자성 의식도 필요하지만 뭐 학계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작이나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써놓았는데 이것도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뭐 그 한예종, 뭐 소콜로프 이런 식으로 앞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런 합작이나 협업이 우리 예술계 발전에서 나름의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좀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국내 수용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불균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 발레단이 전막 발레라고 해서 3시간가량 되는 분량의 어떤 큰 공연들을 이제 40회 이상 기록하는 동안에 우리 발레단이 러시아에서 공연한 횟수는 9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오페라단이 16번의 공연을 하는 동안 우리 오페라단이 가서 공연한 건 한 6번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인데 이제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는 사실은 유학을 했던 음악가들이 현지 공연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뭐 조수미라든지 조성진 같은 우리나라 그 클래식 스타들이 협연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류의 불균형성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딱히 제가 이렇게 뭐 대책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러시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예술에 우리 예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랑 이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이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외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연 사례들을 볼 때 국립발레단이 러시아에 가서 공연한 횟수가 9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6번이 백수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이제 고전 발레였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성악가들이 뭐 갈라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불렀던 곡들이 이고르공,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이런 이제 러시아나 유럽 곡들이었다고 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 무대가 과연 이제 흥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러시아 발레를 러시아에 가서 공연하는 거는 사실 훌륭한 전략이 아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이 뭔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발레는 심청, 오페라는 이순신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요. 연극은
그 어머니라고 이제 그뭐 고리끼 작품이 아니라 그 왜 손숙 씨가 했던 공연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화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민화가 이제 나름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던 작품들을 볼 때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예술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술이 문화외교의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의 비지속성 문제, 그러니까 단발성의 문제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러 문화 교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행사로서의 교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상업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교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이나 단체 간의 우호 교류, 이렇게 이제 유형화되는데요. 한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지속적인 교류를 이제 이어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교 행사나 예술가들의 기념연간 행사는 원래 이제 단발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개별 단체들의 어떤 우호 교류의 경우에는 재정이나 정책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좀 좌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미술협회랑 페체르부르크 미술협회가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겪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은 뭐 LG의 나라, 삼성의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제대로 된 이해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물론 이제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이나 뭐 우리 예술계의 노력, 학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뭐 필요하겠지만 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제 유통망 같은 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러시아랑 소통해왔던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유통 방법이라고 본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술가가 현지에 가서 체류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미술 같은 경우는 작품을 직접 현지로 보내서 전시회를 열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어떤 획기적인 유통망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BTS나 뭐 싸이 같은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 전통적인 공급 방식을 갖는 이제 한계들,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 뭐 이런 이제 한계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활용한다거나, 뭐 방송사들 간의 협력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또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 오페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방식이 또 그 공연 실황을 녹화해서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통과 공급 방법의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수용적 태도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교류라는 어휘가 쌍방향의 이동성과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한다면 지난 30년의 교류는 온전한 교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문화 역주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그들의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것을 그들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둘째, 전통적인 예술 공급 방식의 한계, 즉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 보완될 때 우리 예술은 러시아에서 한러 양국의 우정을 알리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실체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발표에 대해서 한국외대 이지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이내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온라인에서라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이 글은 저도 사실 조준래 선생님처럼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썼는데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30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때로는 개량화하고
그 문제점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 글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표자가 그간 영화나 미술, 발레, 클래식 음악, 뮤지컬 등 장르 각각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한론 교류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다루는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해왔고 이 글은 바로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류 전반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 위에서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어서 이 글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런 진단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교류사 연구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일종의 역사 쓰기이고 진짜 많은 그 산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관점까지 만들어서 논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대충 써서 던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해오신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가장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진짜 노력에 대해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선생님들뿐 아니라 이 연구 사업단에서 같이 작업해 오신 선생님들한테 함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글은 아마 그런 책을 쓴다면 그 책에 대한 서론이나 아니면 후기처럼 그 지난 30년간의 문화교류사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양국 간 교류의 비대칭성이나 뭐 K 뭐 붙는 이런 거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 좀에 대한 그 콘텐츠 차별화의 필요성이라든지 분야별의 불균형성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발표문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프 통해서 이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가는 사람들 메롱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화예술 수용 빈도수 비교에서 선생님이 말씀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영역 간 조건이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영화는 빈도 높이는데 제가 꽤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도수는 높지만 사실 교류가 활발하다고 하기에는 이게 쉽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공연 예술 통째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라서 빈도만으로 비교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뒤에서 물론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만으로 의미화되기는 좀 어려워서 이거를 그냥 둘지 아니면 이걸 그냥 설명으로 바꿀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연 불균형성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께 후져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거든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대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특히 요즘 같은 때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전환되는 국면에서 혹시 좀 더 대등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될 테니까 그건 정말 트랜스컬처라는 그 문화 교류의 이상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인데 진짜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트랜스컬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한 명이 가르쳐주고 같이 하고 연출을 해도 여기서 정말 그 트랜스컬처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컬처들이 그냥 교차하는 것 자체로 놔두는 예를 들면 바흐진의 대화주의가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말들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게 하나의 그 풀을 이루어서 대화가 되는 것처럼 이런 그냥 문화가 교류하고 교차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트랜스컬처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진짜 문화를 가로질러서 뭔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뭐가 있을 수 있을지 특히 요즘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이 중요해진 이런 시대에 가정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제 교류의 주류가 되는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뭐 BTS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 때 정말 그 트랜스컬처라는 말이 꽤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가 끝나면 뭐 이제 뭐 SNS나 사이버 공간이나 밈이나 뭐 게임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2차 창작물이나 뭐 이런 것들 단발적이고 순간적인 그 문화 교차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혹시 팬픽 이런 거 있나요? 2차 창작물 이런 것들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연구,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새로운 소통에 대한 연구도 더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 선생님 1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류를 볼 때 그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 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한테 배우고 습득하는 또 입장이 계속 이제 반복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진정한 의미에서 그 트랜스컬처 공간이 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술의 역사라는 것이 짧고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그 러시아랑 우리랑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또 얻어야 하는 그런 그 합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매력적인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 해서 이제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또 쉬운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아까 대중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밈이나 뭐 이런 것, 네, 그런 걸 통해서 문화 교차가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클래식이나 제가 다뤄온 이 분야에서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방향적인 교차가 아니라 이제 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문화 교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이게 이렇게 모이세프 발레단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발레단이고 클래식 발레를 전공한 그 모이세이프라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또 민속춤 같은 것들을 결합시켜서 창작을 또 하고 공연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거기 또 이제 한국춤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야기하기 곤란한 거는 뭐냐면 이 모이세프 발레단이 한국춤을 만들 때 이게 또 우리나라랑의 교류를 통해서 이뤄낸 게 아니라 북한이랑의 어떤 협업과 인연으로 이게 또 만들어진 거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쓰면서 교류의 불균형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결국은 그런 진정한 트랜스컬처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예, 이제까지 제가 그 이 문화교류 논문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좀 사실 없어서 곤란했고, 사실은 제가 또 표현이 안 돼서 곤란했고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트랜스컬처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답이 됐을까요? 또 뭐 있었나요? 네, 충분한 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권기배 선생님, 두 번째 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라시아 지역 내 트랜스컬처와 글로컬리티의 현주소라고 하는 세션에서 세 번째 발표는 중앙대학교의 권기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선생님께는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사회자의 직권으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권기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고려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려인 문학을 했고, 지금은 고려인 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고려인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는 조금 요즘 핫한 지역인데, 블라디보스톡을 품고 있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 고려인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시딩에 나와 있는 발표문 제목이 수정되었습니다. 원래 발표문 제목이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트랜스컬처 연구, 1990년 이후 연해주의 고려인을 중심으로였는데, 지금 발표문 제목이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문화 연구, 그리고 부제가 이제 중요한데, 1990년대 이후 연해주 고려인의 초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이유는 지금 우리 연구소의 아젠다와 연관성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발표문 내용을 보니까 약간 요즘 이제 문화라는 단어, 지금도 뭐 트랜스컬처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문화 접변, 제가 저 접변을 자주 쓰는데 이제 문화 뭐 교차, 문화 교류.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고려인 연구를 한 4-5편 정도 논문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고려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원래 한인 문화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 얘기 계속 하시다가 논문 예. 내용 전혀 얘기 못 하실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로 논문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가 이게 고려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구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극동 그중에서 연해주는 1863년에 최초 탈주 조선인들이 정착한 지역인데, 다시 말하면 1863년에 조선으로부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불법 월경한 그 이후에 초기 디아스포라 고려인의 삶의 터전이 연해주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규모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고려인의 정신적 원천이면서 역사적 고향이 연해주입니다. 근데 연해주에서 태동된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1863년부터 1937년,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 연구는 이 두 번째 시기 고려인의 두 번째 시기에 일어난 연해주 고려인들의 다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초국가적 정체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 조선을 탈주해서 초기 디아스포라, 초기 연해주 시절, 중앙아시아 시절,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디아스포라 삶을 지속하면서 나중에 연해주로 다시 재이주를 해서 150년 동안 그동안 이제 삶의 경험, 역사, 정치적 상황, 문화적 접근을 가지고 이루었던 초국가적 정체성,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룬 연해주 고려인의 문화인데, 그 문화 중에서 보니까 음식 문화와 명절 문화에 초국가적 특성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론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프로시딩에 있는 논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해주 디아스포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다루겠냐? 보통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제2주에서 연해주 고려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연해주 고려인들이 제2주를 해서 지금 정책에서 살고 있는 지가 한 30년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강제이주 당할 때 러시아 여성과 결혼했거나 러시아 남성과 결혼했는 사람들 강제이주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조금 소수의 인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이주가 됐는데, 그 제이주 와서 갑자기 연해주의 고려인들의 문화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고려인만의 독특한 문화가, 그래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보면 초기 고려인 디아스포라, 1900년대 고려인 문화, 강제주 시기의 뭐 역사를 제가 이제 적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서 이거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 시기에 제주가 왜 이루어졌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2주 시기에 1990년대 돌아와서 이제 연해주의 고려인 공동체에 그전부터 이제 1937년 강제 이주 당한 이후에 고인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1950년대, 뭐 60년대 조금씩 고려인이 연해주로 돌아오고 있었고, 고려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2주되고 있었고, 특히나 처음부터 고려인 아니었지만 북한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 중국에서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이제 고려인 공동체에 합류를 했는데 1990년대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앙아시아로부터 본격적으로 제주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극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세대가 강제이주 당한 곳인데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돌아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나머지 이유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두 번째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유지하면서 과거에 살았던 데 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러시아 측에서도 행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고려인들의 제주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된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들의 방향은, 여러분 원래 연해주로만 제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남부지방, 옛날에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원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해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 지역, 제가 러시아 남부 지역을 좀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고려인들이 많아요. 세금도 많고.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연해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연해지로 이주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이유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권 정책을 쳤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오기 편하도록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예회복 법안, 그 다음에 제2주 보장점, 보장한 법이 이제 발효가 됐고, 그것이 이제 실행되면서 연해지 고려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해지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에 재유주된 사람들에다가 4인의 고려인들도 9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해지 지역에 우스리스크 지역이 있습니다. 우스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현재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근데 우스리스크 지역에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모여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 살린 동포들이 가세를 하고, 그리고 고려인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려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 우리나라에서 유학한 사람들,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고려인 공동체에 참여해서 지금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도대체 이 고려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제가 이거 초국가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물론 이것이 이제 제가 고려인하고 뭐 쭉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같이 사는 경험과 고려인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자료와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과의 뭐 전화통화, 요즘에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독특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음식 문화에서 그런 것이 이제 초국가적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1930년대 중아시아의 1990년대죠. 중아시아 평창하는 민족들이 피해 보다 나은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삶을 시작했던 고려인들이 이제 연해지로 귀환해 있는데, 150년의 디아스포라 기간 형성된 고려인의 초국가적 정체성 현상을 드러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이 음식 문화와 명제 문화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 러시아 연해지 고려인들은 기본적으로 한식을 먹었죠. 과거에는. 그러나 그들이 먹는 이제 한식은 이제 조선에서 즐겨 먹던 한식과는 조금 지금 차이가 난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냐 하면 이제 초기의 디아스포라 시절에, 연해주 시절에 러시아 문화와 그리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난 다음에 중아시아의 음식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2주를 해서 30년 정도 살면서, 물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부제가 1990년 이후 연해지 고려인들의 삶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고려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20년 정도 살면서 이제 그 연해주의 문화를, 물론 고려인 뭐 러시아 문화죠,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화 접근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해주 고려인들의 그 밥상은 유라시아 지역도 특성을 다 가미하고 있더라. 그래, 두 가지인데 밥상에는, 그죠? 일상 밥상이 있고 명제 밥상이 있습니다. 일상 밥상에는 이제 보통 고려인들은 역시 그지 하루에 3끼도 안 먹어요. 3끼도 안 먹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노인 세대와 세대가 많이 몰려 사는 세대하고 한 가정만 사는 세대하고 좀 다르죠. 노인 세대와 젊은 아이들이 동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일상적으로 음식의 종류와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만 있는 가정에는 주로 이제 러시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고려인들. 근데 빵, 뭐 깔바사, 그리고 빵하고 차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 세대에서는 이게 보시면, 그죠? 고려인 세대에서는, 3대가 살고 있는 고려인 세대에서는 그래도 한식의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 아침 밥상에 보면은 이제 김치 시래기 국 들어가 있고, 김치는 뭐 극동 디아스포라 초기부터 고려인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조금 지금 처음에 하고는 조금 다른 양식으로 이제 김치를 담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래기국도 있는데, 초기 고려인 디아스포라 시절 러시아 극동에서 자주 먹었던 국인데,
사실 시래기국 같은 경우는 강제 이주 당할 때도 그 기차 속에서도 이제 끓여 먹은 것이 시래기국입니다. 하여튼 조선의 전통 아침식인데 지금은 옛날식가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연해주 고려인들이 이제 시래기국을 먹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국을 먹어도 보통 밥을 말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래기국을 먹을 때 고려인 문화의 러시아 문화가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러시아인들이 스프를 먹는 것처럼 국을 먼저 먹고 밥을 한 술 떠서 물에 젖히거나 묽어서 말아 먹는 그런 초국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제 러시아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캔닝 문화인데, 캔닝 문화. 199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제 재이주를 하고 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시기에 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아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지해온 한식 위주의 식사가 많이 변했는데 재이주하고 난 다음에 살을 구하기 힘들어 러시아식 식사로 한 끼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먹었던 것이 캔닝입니다. 캔닝.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를 지어 겨울까지 보관하여 농산물을 먹기 위한 방법이 캔닝인데, 캔닝은 가난한 고려인들이 긴 겨울에 나기는 방법으로 러시아 음식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고려인 음식 문화에 들어온 것입니다. 겨울이 선생님, 1분 내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캔닝 문화가 들어와서, 그죠? 러시아 원래 이것도 토마토 캔닝이 많은데 토마토를 좋아하는 점, 캔닝 문화가 들어오는 점도 이제 러시아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 이제 러시아 노동자들이 있는데, 1990년 이후에 개조된 이제 고려인들 같이 산 사람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한식을 주로 먹더라.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고려인들의 문화를 러시아 노동자를 받아가지고 문화적인 이런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문화를 보면, 명절 문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명절 문화는 러시아 명절이 있고, 그리고 원래 한인 명절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명절 문화가 그런 문제 노블이 고토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기념일, 한국 문화의 날, 그리고 재밌게도 광복절이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 명절 문화가 아니라 고려인 나름대로의 지킬 것은 지키자.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명절도 있고 소련의 명절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명절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다른 민족의 명절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재 고려인들의 명절 문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 문화이든 명절 문화든 고려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는 초국가적인 현상,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화적변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그 문화적변은 긴 세월을 두고 같이 살고 있는 민족이 서로 문화를 교류를 해서 긴 세월 동안 받아들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적변이고, 문화적변이 이렇게 그 문화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초국가적 현상이다. 초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려인 문화다. 대표적인 지역이 연해주 지역이고, 연해주 지역이 재이주해온 고려인에서도 지금 1990년 이후부터 재이주한 연해주 고려인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발표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하대 성동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5분 내에 정리해 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기입니다. 하여튼 날도 춥고 또 하여튼 뜻깊은 또 이런 또 학술대회에 또 제가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5분 내로 간단히 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트랜스컬처라는 개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고려인의 그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화가 어떤 특정 집단의 문화가 이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든 변화가 되든 이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리지널이 도대체 뭐냐? 그 오리지널을 알아야만 이게 이제 다른 민족을 만나서 어디 이주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바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고려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이 뭐냐는 오리지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 오리지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연해주로 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함경도 쪽에 있는 조선인들이 많이 갔을 것이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고려인의 어떤 그 문화의 오리지널 원형은 뭐 함경도가 되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강원도가 되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음식의 원형이 연해주로 가서 연해주에서 이제 러시아 문화를 만나게 되고 러시아 음식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게 다시 이제 37년도 강제주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또 이제 투르크 이런 우즈벡인들 그 까자크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또 어떻게 또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 원형에다가 1차 연해주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2차 중앙아시아에서 변화, 이러한 3단계에 걸친 것들이 지금 90년 소련 붕괴 이후에 지금 연해주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어떤 트랜스컬처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오히려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좀 단계별로 제가 이제 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원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즈벡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 이제 고려인 음식을 먹으면은 안 맞아요. 몇 개는 맞는데 어떤 거는 못 먹겠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마시는 바와 같이 이 음식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러시아 유학 가고 이제 뭐 저도 우즈벡입니다만 갔을 때 한국적인 걸 뭘 해먹고 싶어도 사실은 재료나 양념이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는 만들어 먹지만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원형이 뭐 함경도에 있던 결국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돌고 돌아서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고 그런 이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안 맞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형과 안 맞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면 여기서는 어떤 러시아적인 거 있었고 여기서는 또 뭐 우즈벡의 어떤 뭐 음식 문화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고려인 같은 우즈벡에 있는 고려인들도 한국에서 이제 그 체류를 하게 되면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먹는 리표시카 빵입니다. 우즈벡어로 논이죠, 논. 리표시카 빵이라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미 입맛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또 변화가 되었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 우즈벡 애들이 먹는 빵이란 말이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원형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을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맞춰 주시면은 오히려 이 주제를 갖다가 이해하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표문 안에서도 이제 중앙아시아 부분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37년 이후부터 91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거주한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이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음식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조사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내용이 좀 풍부할 거로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제가 뭐 어제 지난번에 보내준 거 다 봤는데 3페이지 보시면은 그 1914년에 한인의 인구가 61만 7천 명까지 증가했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61만 7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6만 7천 명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는 뭐 방금 말씀하신 세대 간에도 이제 어떤 그런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간의 어떤 그 특징도 좀 구분해서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려인을 위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뭐 제언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권 선생님 1분 이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부분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중앙아시아 부분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말씀해 주신 부분 도움이 되는데 제가 중앙아시아 뺀 이유가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연해주 고려인들의 현재 모습이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다 버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 제가 살펴봤는데 그 러시아 자료에서 있었는데 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60만 명은 좀 심한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은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여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토론문해 주셨던 그 마지막 동아시아 쪽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논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토론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세션 마지막 발표죠. 중앙대학교 양민아 교수님께서 1950년대 최승희의 소련 순회 공연 작품들의 글로컬리티와 트랜스컬처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양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승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용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최승희는 전통춤을 유럽의 무대 연출 방식으로 재창조하여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남과 북의 무용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 최승희의 소련 순회 공연 작품의 글로컬리티와 트랜스 컬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46년 최승희는 남편 안막과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정치적 행보로 그녀의 연구가 대한민국에서는 금지되었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그녀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승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 소련 순회 공연 관련된 앨범이 발간되면서 최승희 연구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승희가 월북 이후에 평양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개소를 하고요. 이 무용연구소는 1953년에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로 승격하게 됩니다. 1950년대 북한에서 최승희는 대내외 무용활동의 절정기, 즉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특히 1955년 그녀의 무용 인생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인민배우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1956년에 들어서는 소련파 이태준이 숙청을 당하면서 한설야가 문화예술계를 독점하면서 1956년은 최승희와 안막의 권력의 절정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소련 및 동유럽의 순회 공연에 대해서 이 최승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선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고요. 1차 사료에 기반한 언급이 아니라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예술을 기초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면 이 슬라이드 아래에 보시면 4차례의 순회 공연을 다녀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950년 6월에 한국 전쟁 발발 시기에 다녀왔던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51년, 세 번째는 56년에서 57년에 걸친 순회 공연, 마지막으로는 57년 9월에 이렇게 4개의 순회 공연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3차 순회 공연인 56년과 57년에 걸친 소련의 순회 공연인데요. 그 이유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국립문학예술 아카이브에 소련 방문 기록이 남아있고 또 러시아 예술사연구소의 공연 프로그램과 공연 기록이 공연 리뷰가 기록되어 있는 제3차 순회 공연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1956년에 최승희가 권력의 절정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107명의 단원을 이끌고 이게 앞에 선두에 최승희가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컬리티와 트랜스컬처는 1990년대 세계화의 현상에서 파생된 새로운 문화 현상입니다. 공연 예술의 글로컬리티와 트랜스컬처에 대한 논의는 연극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최승희의 소련 순회 공연의 주요 작품들이 무용극이고 공연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의들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언 싱글턴은 글로벌 연극은 국가 간의 관객들을 위한 초문화적 산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파트리스 파비스가 인용하면서 덧붙이는 것은 연극은 세계적 획일화와 과정에 흡수되지 않으며 현지 관객의 지역적 필요에 응답하며 변모하는 연극의 글로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문화적 공연 산물은 하나의 세계 문화에 통합되기 위해 각 문화 요소들이 국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파트리스 파비스는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토론자로 모신 김호연 선생님께서는 이런 논의를 이어서 1930년대 최승희의 활동을 글로컬리즘의 시각으로 보시면서 타자가 인식한 춤의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분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1950년대 최승희의 순회 공연 작품의 안무 의도와 과정, 그리고 공연 형식에 나타난 글로컬리티,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은 트랜스컬처로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관객들, 예술가, 비평가들의 수용과 평가에 있어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보편성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6년, 57년 제3차 최승희 국립무용연구소의 일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련 순회 공연 일정은 1956년 9월 7일 평양을 출발한 동유럽 순회 공연의 마지막 일정이었고요. 전체 일정은 138일간 83회 공연을 했지만 소련은 입국은 11월 30일 날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시작으로 5개 도시 44일간 총 25회 공연을 했습니다. 표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5개 도시 44일간 공연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동유럽 일정은 어떻게 지금 기록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들어왔는지 바르샤바에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30일 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도착한 거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드니프로페트롭스크를 거쳐서 하리코프를 거쳐서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넘어서 다시 모스크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무용단들이 밤에 공연을 마치고 분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만찬을 하고 밤 기차를 타고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공연을 138일간 거의 5개월 가까운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최승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 때 지금 이렇게 동유럽 순회 공연을 했는데 막강한 체력이 아니었나. 그래서 짐을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상들을 다 들고 하는 이런 대장정을 이끈 최승희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을 이번 자료를 정리해 보면서 하게 됐고요. 네, 이 표는 잠시 보고 넘어갈 표인데 당시 러시아 문화부 담당자들이 최승희 예술사절단을 전담하여 맡은 업무와 담당자들입니다. 그래서 최승희 무용예술단은 국빈 대접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뭐 호텔이 최고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컴플레인을 최승희가 하고 딸도 계속 한 걸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련 순회 공연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예술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47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최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계속 참가를 했고요. 북한의 예술을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 공연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소련 순회 공연은 민족무용의 성과를 우방국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친선 및 문화 교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시기 1950년에 순회 공연은 한국과의 전쟁을 준비한 북한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세계에
위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승희의 개인적인 목적은 무용가로서의 홍보 그리고 본인의 예술성의 검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구통에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몰래 갖고 나와서 이제 관객들이 사인을 요구하니까 그 사진에 사인을 이렇게 해주면서 본인을 홍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검증과 최승희의 예술성 검증을 위한 소련 순회 공연이 이번 소련 순회 공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배경으로 1950년대 최승희 국립무용연구소는 4차례 동유럽 및 소련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56년, 57년 제3차 소련 순회 공연의 작품들 중에서 이제 무용극들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크게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 조선의 어머니, 무용극은 3작품을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성의 이야기는 1954년 작품으로 최승희 무용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일컬어지고 있고요. 특히 56년에 북한 최초로 총천연색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 영화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동유럽 공연에 오른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동해안 사도성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무용극이고요. 아래의 맑은 하늘 아래서와 조선의 어머니도 사막 가까운 대작의 무용극인데 이번은 동유럽 순회 공연을 위해서 짧게 줄여서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이 사도성의 이야기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의 이야기 1956년에 만들어진 총천연색 영화가 MBC 뉴스에 잠시 보도가 돼서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잠시 보시면서 어떤 작품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동방의 꽃 최승희. 지난 56년 북한 최초의 칼라 영화로 제작된 사도성의 이야기는 최 씨가 직접 안무와 주연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그동안 원형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최승희의 물동이 춤과 칼춤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승희 춤의 특징인 역동적인 동작과 웅장함이 돋보입니다. 이 작품은 최 씨가 월북한 뒤 지난 67년 숙청을 당하기 전까지 만든 무용극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무용기는 이 작품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최승희와 한국 근대춤 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용기뿐만이 아닙니다. 영화계에서도 이 필름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최승희의 모습은 우리 근대 예술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영입니다. 예, 대략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면을 연출했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승희는 무용극 3편을 가져갔는데요. 이 무용극의 내용들은 계급을 초월한 사랑, 적군의 침입에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하는 영웅,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들인데요. 특히 최승희가 주인공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모두 여성이고요. 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의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월북 시기, 월북 이후의 최승희의 작품 경향에 있어서 사회주의 조선 무용이라고 정의하면서 여성이 강한 남성성을 수행하는 젠더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무용극 이외에도 민속 무용 소품 25작품, 최승희가 1930년대와 50년대 안무한 작품들과 특히 그녀의 딸 안성희의 작품들 그리고 우랄 민족춤 세묘라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희의 그녀의 딸을 그녀의 후계자로 입지를 굳히기 위한 공연이 이번 소련 순회 공연의 2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채춤을 공연하는 최승희의 모습이고요. 조선의 어머니에서 또 조선의 무희에서 조선의 어머니로 월북하면서 탈바꿈한 최승희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이번 소련 순회 공연의 제일 큰 목적인 안성희를 띄워주기 위한 안성희의 파란새를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그 월북 이후 최승희의 창작의 경향을 보시면 최승희는 일찍이 남편 안막과 오빠 최승일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충분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특히 30년대 후반 세계 순회 공연 당시에 유럽의 공연들을 보고 코리안 발레 작품을 제작하여서 조선의 무용예술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일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러면서 1950년대 소련 순회 공연, 동유럽 순회 공연을 하면서 오페라, 발레 공연을 보면서 클래식 발레의 기법과 유럽식 무대 연출을 조선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련의 클래식 발레에 기초한 민족적 전통과 특성을 보여주는 조선의 무용 작품을 창작한 것이 바로 이 50년대 사도성의 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 조선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조선 예술의 특수성, 유럽의 보편적인 공연 형식, 최승희의 예술성,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론이 결합된 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 무용극이 이 50년대 최승희 무용극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공연을 본 소련 예술가들의 반응을 보시면 정말 그 볼쇼이 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발레 안무가들, 뭐 자하로프라든지 갈리조프스키라든지 라브롭스키, 또 메세레르 등 주콥스카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세 유명한 안무가들이 정말 모스크바 예술계의 큰 사변이다. 정말 시적인 예술이다. 이 맑은 하늘 아래서는 100번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하고 있고요. 특히 레닌그라드 무용학교 교장 니콜라이 이바노프스키는 최승희는 소련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무용가의 한 사람이다. 무용 창작가로서, 무용 연출가로서, 그리고 무용수로서의 최승희의 독창적인 창작 능력은 놀랄만하다. 공연 중에 한 사람도 퇴장한 사실이 없는 현상은 바로 그녀의 높은 예술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승희가 만들고 싶어 했던 코리안 발레는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클래식 발레 형식과 조선의 민족적 내용을 합치고 또 사회주의 리얼리즘, 레닌, 스탈린의 민족 정책의 기본 이념, 즉 소수민족의 문화는 형식은 민족적이나 내용은 사회주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이념과 소련의 클래식 발레 형식의 글로컬리티의 한 현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의 하나의 증거는 최승희 조선 국립 발레 스튜디오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최승희 국립무용연구소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발레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성의 이야기와 맑은 하늘 아래서는 나치아날네 발레, 민족 발레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하나의 이 사회주의 세계의 문화에 통합되기 위해 우리의 춤문화를 유기적으로 구체화한 이 트랜스컬처의 산물이 이 1950년대 최승희의 무용극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신혜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이세프 민속 발레의 한 형태로서 최승희가 코리안 발레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근데 또 북한 정부의 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하면서 또 최승희의 예술성은 예술성대로 살리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최승희의 과제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제한점 및 후속 연구입니다. 제한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넘어갔는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러시아 문서보관소 및 국립중앙도서관 북한학센터 방문이 매우 힘들어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제가 리스트는 뽑아놨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서 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고요. 후속 연구로는 사회에 걸친 동유럽 및 소련의 순회 공연을 가졌고 47년부터 체코, 헝가리,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꾸준히 참가했는데요. 앞으로 이 본 연구의 범위를 나머지 3회 순회 공연과 최승희 그리고 그녀의 딸 안성희의 동유럽 및 소련에서의 활동으로 확장하여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에 대해서 숭실대 김호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최대 5분 정도 이내로 정리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호연입니다. 그 앞단 소리는 빼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최승희는 한국 근대 무용사에서 조금 쟁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발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한국무용사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떻게 보면 통일 한국무용사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승희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근대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근데 이 사람은 국내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부분은 193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유럽하고 미국에서 공연한 것들, 그런 중심으로 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 간 이후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또 러시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민아 선생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주제, 무용과 또 러시아라는 어떤, 이거는 아마 양민아 선생님이 계속 해 나가도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의문난 점들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해보고 선생님의 고견을 듣는 그 정도에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최승희는 코리안 발레를 지향합니다. 오늘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코리안 발레인데, 최승희가 해방이 되면서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기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는 코리안 발레를 지향한다. 이거는 뭐 하지 장관하고 만나면서도 자기가 얘기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리안 발레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글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유럽하고 미국을 다니면서 아마 그런 영향, 그때 이제 발레를 보고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을 가면 발레에 되게 이렇게 심취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양민아 선생님 발표했던 조태공 같은 경우도 그랜드 발레라는 형식을 자기가 도입을 해서 무용극을 들어오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코리안 발레를 이제 최승희도 이제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이 교수님은 북한에 정착한 이후에 1950년대 즈음 뭐 여러 가지 해방 이후에 소련의 클래식 발레를 수용하였고,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용극으로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소련 발레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근데 소련 발레라고 했을 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전 발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렇다면 구조적인 기법적인 측면인지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측면인지 약간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본질적으로 그래서 최승희랑 소련의 무용 관계는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도성 이야기랑 뭐 맑은 하늘 아래, 조선의 어머니 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소련 사람들이 극찬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뭐 최승희의 예술성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함께 조화를 이뤄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최승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본질적인 것인데, 왜 그렇다면 최승희의 작품을 소련 사람들이 좋아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보편성의 어떤 그런 추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소련의 특수성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조선의 특수성에 관한 부분은 무엇일까? 근데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발표하실 때 본인은 보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특수성은 안 하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보편성만 했으니까 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승희에 대해서 최승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연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용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저는 수박 겉핥기로 해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해만 했었는데, 이번 글 읽으면서 많이 반성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최승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조청년 쪽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티브 제공의 의미로서 감사드리면서 공들여 쓰신 논문인데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본질 벗어난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문의 현답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 선생님, 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쓴 글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코멘트 해주신 김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추후에 만약에 논문으로 이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네, 소련의 클래식 발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 발레 형식을 최승희가 차용을 하여서 한 것은 맞고요. 최승희가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이제 조선의 이미지, 조선의 사회주의의 이미지를 이 극소련의 이 발레 형식에 녹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다분히 녹아들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소련과 동유럽 관객들이 보고 이것에 열광한 것은 이 조선의 사회주의의 이미지를 이 예술로서 승화한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대 무용 쪽적인 측면하고 또 발레하고의 사이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토론하신 김호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도 조금 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 이제 사업단 내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또 신혜조 교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레하고 무용의 경계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모던 발레적인 측면, 심지어는 뭐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후에 컨템포러리 발레 쪽의 특성, 그죠? 뭐 다문화적, 초경제적, 초국가적 특성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혜조 교수님하고도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좀 더 다듬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4개 발표를 다 마쳤고요. 시간은 약 한 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세션 유라시아 지역 내 트랜스컬처와 글로컬리티의 현 주소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 또 발표와 토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발표를 계속 지켜봐 주셨던 다른 참가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